8장. 이탈리아식 현대 건축물인 그 성은 드넓은 잔디밭 맨 끝에 양쪽 날개가 앞으로 나오고 낮은 계단이 3개 있는 디귿자 모양으로 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 드문드문 서 있는 커다란 나무숲들 사이에서 소 몇 마리가 풀을 뜯었고, 한편 모래가 덮인 구불구불한 길 위로는 진달래, 고각나무, 까마귀 밤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인 곳에서 비죽비죽 초록빛 가지들이 튀어나와 있었다. 다리 아래로 시냇물이 흘렀다. 안개 너머로 초가지붕의 건물들이 들판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주위에 나무들로 덮인 완만한 언덕 2개가 둘러있고, 그 뒤로 숲속에는 헐려버린 오래된 성의 잔재인 창고와 마구간이 평행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샤를의 보크마차가 건물 가운데 계단 앞에서 멈췄다. 하인들이 나타났다. 후작이 다가와서 의사 부인에게 팔을 내밀어 팔짱을 끼고 로비로 인도했다. 로비는 대리석 타일 바닥에 천장이 아주 높아서 발소리와 목소리가 성당 안에서처럼 울렸다. 정면에는 똑바로 난 계단이 있고 왼쪽에는 마당으로 난 회랑이 당구실로 이어졌는데 상아로 된 공을 치는 소리가 문간에서 들려왔다. 응접실로 가기 위해 회랑을 지나가다가 엠마는 당구 게임 둘레에 서 있는 심각한 얼굴의 남자들, 높이 맨 넥타이 위에 턱을 고이고 당구채를 밀면서 소리 없이 미소 짓는 남자들을 보았다. 벽을 장식한 어두운 색 나무판 위에는 커다란 황금빛 액자들이 걸려 있는데 그 아래에는 검은색으로 이름이 씌어 있었다. 그녀는 읽어보았다. 장 앙투안 당데르빌리의 디베르봉빌 라 보비에사르 후작 겸 라 프렌의 남작 1857년 10월 20일 쿠트라 전투에서 전사. 다른 곳에는 장 앙투안 앙리 기 당데르빌리의 드라 보비에사르 프랑스 해군 제독 생 미셸 훈장 수훈자 1692년 5월 29일 라 우그 생 바스트 전투에서 부상 1693년 1월 23일 라 보비에사르에서 사망이라고 씌어 있었다. 등잔 불빛이 당구대의 초록색 융단 위에서 꺾여 방 안에 그림자를 드리웠기 때문에 그 다음 것들은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불빛은 수평으로 쭉 이어진 그림들을 갈색으로 물들이면서 니스가 갈라진 틈들을 따라 가느다란 물고기 가시 같은 형태로 표면에 부딪혀 흩어졌다. 그리고 황금빛 테두리의 이 커다란 검은 사각형들에서 여기저기 그림의 좀 더 밝은 부분, 창백한 이마, 똑바로 앞을 응시하는 눈, 가루가 덮인 붉은색 제복 어깨 위로 늘어뜨린 가발, 또는 툭 튀어나온 종아리 위에 양말 고정 밴드 고리 같은 부분들이 드러나 보였다. 후작이 응접실 문을 열었다. 여자들 중 하나, 바로 후작 부인이 일어나 엠마에게 다가오더니 자기 옆 소파에 앉히고는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넸다. 40살가량 된 아름다운 어깨와 매부리코, 느릿하고 길게 끄는 목소리를 가진 여자였는데 그날 저녁에는 뒤로 삼각형 끝부분이 늘어지는 레이스 숄만 밤색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등받이가 긴 의자에 금발의 젊은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연미복 옷깃의 장식 단축구멍에 작은 꽃을 꽂고 벽난로 주위에서 여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7시에 만찬이 나왔다. 수가 많은 남자들은 로비의 첫 번째 식탁에 앉고 여자들은 후작 부부와 함께 식당의 2번째 식탁에 앉았다. 엠마는 안으로 들어서면서 꽃향기와 아름다운 냅킨, 식탁보 냄새, 불에 구운 고기 향과 송로 냄새가 섞인 따스한 공기에 감싸이는 것을 느꼈다.
촛대 위의 촛불들이 은재 요리 덮개 위에 길게 불빛을 들이우고 뿌옇게 김이 서린 집게들이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으며 식탁 전체에 일렬로 꽃장식이 놓였고 테두리가 넓은 접시 위에는 주교 모자 모양으로 접은 냅킨이 놓여 있었는데 양쪽에 벌어진 주름 사이에 타원형 롤빵이 담겨 있었다. 커다란 바닥가재의 붉은 다리들이 접시 바깥으로 나와 있고 이끼를 깐 성긴 바구니 속에 큰 과일들이 쌓여 있었다. 깃털이 그대로 붙어있는 메추라기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다. 실크 양말, 짧은 반바지, 흰 넥타이 차림에 가슴 장식을 단 재판관처럼 진중한 표정을 한 급사장이 손님들 어깨 사이로 잘 잘라놓은 요리들을 내밀고는 손님이 선택한 요리를 숟가락질 한 번으로 깔끔하게 들어 올렸다. 구리 몰딩에 커다란 도자기 난로에 새겨진 턱까지 천을 두른 여인상이 사람들로 가득한 방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보바리 부인은 여러 여자들이 유리잔에 장갑을 넣어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식탁 끝 상석에는 그 모든 여자들 한가운데에 어떤 노인이 혼자 음식이 가득한 접시 위로 등을 구부린 채 어린아이처럼 냅킨을 목 뒤로 묶고 입에서 소스를 흘리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눈에는 핏발이 섰고 뒤로 따내린 머리를 검은 리본으로 묶어 놓았다. 그 노인은 후작의 장인 라베르디에르 공작으로 콩플랑 후작댁에서 르 보드레유로 사냥을 가던 시절 아르투아 백작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고 쿠아니 씨와 로쟁 씨 사이에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연인이었다고 했다. 그는 온갖 방탕한 일로 요란한 삶을 살았다. 그의 삶은 수많은 결투, 도박, 여자 납치로 이어졌고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으며 집안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하인 하나가 뒤에서 그가 더듬거리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요리들 이름을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해주었다. 엠마의 눈길은 자기도 모르게 특별하고 고귀한 무언가에 시선이 쏠리듯 입술이 처진 그 노인에게로 자꾸만 다시 돌아가곤 했다. 이 사람은 궁에서 살았고 왕비들의 침대에 몸을 뉘었던 것이다. 얼음에 채워두었던 샴페인이 나왔다. 엠마는 입안에 차가운 술이 닿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녀는 석류를 본 적도 없고 파인애플을 먹어본 적도 없었다. 심지어 설탕가루까지도 다른 곳에서보다 더 희고 고와 보였다. 얼마 후 여자들은 무도회 준비를 하기 위해 방으로 올라갔다. 엠마는 데뷔 무대에 서는 여배우처럼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치장했다. 미용사의 권고대로 머리를 했고 침대에 펼쳐놓은 가벼운 모직 드레스에 몸을 집어넣었다. 샤를의 바지는 배가 너무 조였다. 발밑에 거는 끈 때문에 춤추기가 거북하겠어. 그가 말했다. 춤을 춘다고? 그녀가 말했다. 응. 아니 정신이 나갔네.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의사한테는 그게 더 바람직해요. 그녀가 덧붙였다. 샤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엠마가 옷을 다 입는 동안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그는 촛대 2개 사이 거울 속에 비친 그녀를 뒤에서 바라보았다. 검은 눈이 더 검게 보였다. 앞가르마를 타서 양쪽으로 내려 귀 부분에서 살짝 볼록하게 나온 머리가 파르라니 빛났다. 틀어올린 머리에 꽂은 장미꽃 가지가 흔들리며 꽃과 꽃잎 끝에 인조 물방울들도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연한 주황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초록이 섞인 방울술 장미꽃다발 3개로 더 돋보였다.
샤를은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키스를 했다. 저리 가요. 다 구겨지잖아. 리토르넬로를 켜는 바이올린 소리와 호른 소리가 들려왔다. 엠마는 뛰어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계단을 내려갔다. 프랑스의 사교 댄스인 카드리유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서로 몸을 밀쳤다. 그녀는 문 근처 긴 의자에 앉았다. 콩트르당스가 끝나자 남자들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인들이 큰 쟁반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들 쪽에서는 채색된 부채들이 팔락이고 꽃다발들이 사람들의 얼굴에 어린 미소를 반쯤 가리고 황금빛 마개가 달린 작은 향수병이 살짝 펼친 손에서 돌아가고 그 손에 낀 흰 장갑들은 손톱의 형태를 드러내 보이며 손목의 살을 꽉 조이고 있었다. 레이스 장식, 다이아몬드 브로치, 둥근 메달이 달린 팔찌가 코르사주에서 가볍게 흔들리고 가슴에서 반짝이고 드러낸 팔 위에서 살랑거렸다. 이마에 꼭 붙이고 목덜미에서 틀어올린 머리카락에는 물망초, 제스민, 석류꽃, 이상모양 장식, 수레국화 등이 왕관 모양이나 포도송이 또는 잔가지 모양으로 꽂혀 있었다. 평화롭게 자기 자리에 앉아 상을 찌푸리고 있는 할머니들은 붉은색 터번 모양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엠마는 파트너가 자기 손끝을 잡고 춤 대열에 들어가 바이올린이 춤의 시작을 알리는 첫 음을 내기를 기다리며 가슴이 조금 뛰었다. 하지만 곧 떨림은 사라졌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리듬에 맞춰 그녀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앞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다른 악기들이 가만히 있고 때로는 바이올린 혼자 섬세하고 우아한 연주를 들려줄 때면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옆쪽에서는 테이블의 융단 위에 금화들이 쏟아지는 맑은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 모든 악기들이 동시에 다시 연주를 시작하여 코넷이 큰 소리를 울리고 사람들의 발이 박자에 맞춰 바닥을 밟고 치마는 부풀어 올라 서로 스치고 서로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조금 전 상대 앞에서 내리떴던 누군가의 두 눈이 다시 돌아와 상대를 똑바로 응시하곤 했다. 25살에서 40살가량 된 남자들 10명 정도가 춤추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거나 문 입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나이나 차림새나 얼굴 모습은 달라도 어딘가 비슷하게 닮은 데가 있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그들의 옷은 더 부드러운 천으로 더 잘 만든 것 같았고 관자놀이 쪽으로 둥글게 말아 올린 머리카락은 더 고급스러운 포마드를 발라 윤기가 흘렀다. 그들의 얼굴빛에서는 부티가 났다. 도자기의 하얀 빛, 실크의 어른거리는 모양, 아름다운 가구의 니스칠이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드는 하얀 얼굴빛.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고 사력 있게 섭취하여 유지되는 하얀 얼굴빛이었다. 그들은 넥타이를 아래로 낮게 매서 목의 움직임이 편안해 보였다. 긴 구렛나룻은 접힌 칼라 위로 내려왔다. 그들은 그윽한 향기가 풍겨나오는 큰 대문자로 이름 첫 자를 수놓은 손수건을 입으로 닦았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젊어 보이는 반면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성숙한 분위기가 어려 있었다. 무심한 그들의 눈길에는 하루하루 매일 사랑이 충족된 자의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드러운 몸놀림 너머로 특유의 난폭함이 드러났는데 그건 혈통 좋은 말을 다룬다든가 매춘부들 세계를 드나드는 일같이 힘을 행사하고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쉬운 일들을 장악함으로써 생긴 것이었다. 엠마와 세 걸음 떨어진 곳에서 푸른 옷 입은 기사가
하얀 얼굴에 진주 장신구로 치장을 한 젊은 여자와 이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생피에르 성당 기둥의 굵기, 티볼리, 베수비오 화산, 카스텔라마레, 카시노, 제노바의 장미, 달빛 아래 콜로세움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았다. 엠마는 다른 쪽 귀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단어들로 가득한 대화를 듣고 있었다. 사람들이 한 젊은이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영국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결단을 내려 미스 아라벨과 로밀리스를 이기고 2000루이를 땄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경주말들이 살이 쪘다고 불평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쇄 잘못으로 자기 말의 이름이 틀리게 나갔다고 투덜댔다. 무도회장의 공기가 무거웠다. 등잔 불빛이 흐려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당고실로 물러났다. 하인 하나가 의자에 올라가 유리창 2개를 깨뜨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에 보바리 부인이 뒤를 돌아보니 농부들이 정원에서 창살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베르토가 떠올랐다. 농장, 질퍽한 늪, 사과나무 아래 서 있는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가 눈앞에 보이고 예전처럼 차규장에서 우유단지에 크림을 걷어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번개치듯 번쩍이는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 그토록 분명했던 과거의 삶은 완전히 사라졌고 자기가 정말 그 삶을 살았는지도 거의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지금 여기 있었다. 그리고 무도회장 주위는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을 뒤덮은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그때 은도금 조개 모양 그릇을 왼손에 들고 벚지술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숟가락을 입에 문 채 눈을 반쯤 감았다. 엠마 옆에 있던 여자가 부채를 떨어뜨렸다. 한 남자가 춤추며 지나가고 있었다. 제 부채를 좀 주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저기 소파 뒤에 떨어졌거든요. 그 남자가 몸을 굽히고 팔을 뻗는 사이 젊은 여자의 손이 그의 모자 안에 세로로 접은 하얀 무언가를 던져 넣는 것을 엠마는 보았다. 그 남자는 부채를 접어 정중하게 그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여자는 머리를 까딱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자기 꽃다발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야식으로 스페인 포도주와 라인 지역 포도주가 많이 나오고 가재류와 아몬드 우유로 만든 스프, 트라팔가 푸딩, 가장자리에 젤리가 붙어 접시에서 흔들흔들하는 온갖 종류의 냉육이 나왔고 식사가 끝난 뒤 마차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다. 모슬린 커튼 한쪽을 살짝 걷으면 마차의 등불들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 긴 의자에 사람들이 듬성듬성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 몇이 아직 남아 있었고 연주자들은 혀에 손끝을 올려 시키고 있었다. 샤를은 문에 등을 기대고 반쯤 졸고 있었다. 새벽 3시에 코티용 춤이 시작되었다. 엠마는 왈츠를 출 줄 몰랐다. 모두가 앙데르빌리의 양이나 후작 부인도 왈츠를 추었다. 이제 성에서 묵을 손님들 한 12명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왈츠를 추던 남자 하나가 2번째로 보바리 부인에게 와서 자기가 이끌어줄 테니 그녀가 잘 해낼 거라며 같이 추기를 또 청했다. 사람들은 그를 친근하게 자작이라 불렀고 앞이 많이 파인 조끼가 가슴을 꼭 조이는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더 빨라졌다. 같이 빙글빙글 돌았다. 주변의 모든 것들, 등잔이며 가구, 벽의 바닥도 모두 추기의 원반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문 옆을 지나면서 엠마의 드레스 아랫자락이 바지에 스쳤다. 한 사람의 다리가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아래로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올려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몸이 굳어 멈춰서 버렸다. 다시 춤이 이어졌다. 그리고 자작은 더 빠르게 그녀를 이끌어 회랑 끝으로 같이 사라졌는데 그녀는 숨을 헐떡이면서 넘어질 뻔했고 그래서 잠깐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잠시 후 여전히 빙빙 돌면서 하지만 아까보다 천천히 그는 그녀를 다시 원래 자리로 데려다 놓았다. 그녀는 등을 벽에 부딪혀 기대면서 눈에 손을 갖다 댔다. 엠마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응접실 한가운데서 스툴에 앉은 한 여자 앞에 세 남자가 무릎을 꿇고 왈츠를 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작을 택했고 바이올린이 다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턱은 아래로 내린 채, 남자는 허리를 뒤로 젖히고 팔꿈치는 동그랗게 구부리고 입은 앞으로 내민 항상 같은 자세로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저 여자는 왈츠를 출 줄 알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계속했고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담소가 몇 분간 더 이어지다가 손님들은 작별 인사, 아니 차라리 아침 인사를 나눈 뒤 방으로 자러 갔다. 샤를은 계단의 난간을 잡고 힘겹게 올라갔고 무릎이 몸통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5시간이나 내내 테이블 앞에 서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는 카드게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부츠를 벗고 나자 만족의 한숨을 크게 쉬었다. 엠마는 어깨에 숄을 걸치고서 창문을 열고 팔꿈치를 괴었다. 깜깜한 밤이었다. 빗방울이 조금 떨어졌다. 그녀는 눈꺼풀을 시원하게 해주는 습한 바람을 들이마셨다. 무도회의 음악이 아직도 귓가에 울렸고 이제 곧 버려야만 할 이 화려한 삶의 환상을 더 길게 연장하기 위해 그녀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려 했다. 새벽이 밝아왔다. 엠마는 어젯밤 보았던 사람들이 모두 어느 방에 들어있을까? 곰곰 생각에 잠긴 채 오래도록 하염없이 성의 창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알고 싶고 그 속에 들어가고 싶고 거기에 섞이고 싶었다. 그러나 추위에 몸이 떨렸다. 그녀는 옷을 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자고 있는 샤를 곁에서 몸을 웅크렸다. 아침 식사 때 사람들이 많았다. 식사는 10분 정도 걸렸다. 리큐어가 나오지 않자 샤를은 이상하다며 의아해했다. 식사 후 당데르빌리의 양은 브리오슈 조각들을 바구니에 모아서 작은 연못의 백조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사람들은 온실안을 거닐었다. 털이 곤두선 이상한 식물들이 공중에 매달린 화분들 아래 피라미드 모양으로 층을 이루고 있었고 뱀이 오글거리는 둥지처럼 화분 가장자리에는 서로 뒤엉킨 초록색 긴 줄들이 늘어뜨려져 있었다. 제일 끝에 있는 오렌지 나무용 온실은 지붕이 덮인 채로 성의 부속 건물들까지 이어졌다. 후작은 그 젊은 여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마구간을 보러 갔다. 바구니 모양 꼴 실ong 위 도자기판에 검은색으로 말들의 이름이 씌어 있었다. 혀로 딱딱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자 말들마다 자기 칸 속에서 몸을 움직여댔다. 마구를 두는 곳 바닥을 보니 응접실 바닥처럼 반짝거렸다. 마차의 마구들은 가운데 회전 기둥 2개 위에 설치돼 있고 제갈, 채찍, 등자, 제갈, 사슬 등은 벽을 따라 일렬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사이 샤를은 그의 보크마차에 말을 매달라고 하인에게 부탁하러 갔다. 계단 앞으로 마차가 나오고 거기에 모든 짐을 쑤셔 넣은 뒤
보바리 부부는 후작과 후작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토트로 떠났다. 엠마는 말없이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샤를은 의자 끝에 앉아 두 팔을 벌리고 마차를 몰았고 작은 말은 자기 몸에 비해 너무 넓은 끌채 속에서 같은 쪽 앞뒤 다리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달렸다. 축 처진 곱빗줄이 엉덩이에 부딪혀 땀에 푹 절었고 보크 뒤에 매놓은 상자가 차체에 규칙적으로 세게 부딪혔다. 티브르빌 언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말을 탄 사람들이 시가를 문 채 큰 소리를 웃으며 앞으로 지나갔다. 엠마는 후작을 봤다고 믿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지평선에는 속보나 구보에 일정하지 않은 리듬에 따라 사람들 머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 1km쯤 더 갔는데 말의 엉덩이 끈이 끊어져서 가던 길을 멈추고 줄로 그것을 고쳐야만 했다. 그런데 샤를이 마지막으로 마구를 한번 살펴보다 말 다리 바닥에 무언가가 보여서 집어들었다. 초록색 실크로 가장자리가 둘러있고 중앙에 사륜마차 문에 묻어있던 것과 같은 문장이 새겨진 시가 케이스였다. 시가까지 2개 들어있네. 오늘 저녁 먹고 나서 피우면 되겠다. 그가 말했다. 담배 피워요? 그녀가 물었다. 가끔 기회가 되면. 집에 도착했는데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안주인이 화를 냈다. 나스타지가 건방지게 대꾸를 했다. 나가요. 사람 놀리네. 해고해요. 엠마가 말했다. 저녁은 양파 수프와 참소리쟁이를 곁들인 송아지 고기였다. 엠마와 마주보고 앉아서 샤를은 행복한 듯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역시 집이 최고야. 나스티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샤를은 이 가여운 아가씨를 조금 좋아했다. 예전 호라비 시절에 아무 일도 없이 쓸쓸한 저녁이면 그녀가 자주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었다. 그의 첫 환자였고 이곳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이었다. 정말 완전히 내쫓은 거야? 그가 물었다. 네. 누가 못하게 해요? 엠마가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잠자리가 준비되는 동안 부엌에서 몸을 녹였다. 샤를이 시가를 피우기 시작했다. 입술을 내밀고 연달아 침을 뱉고 연기를 내뿜을 때마다 뒤로 물러서면서 시가를 피웠다. 탈나겠네. 격렬하듯 그녀가 말했다. 그는 시가를 내려놓고 펌프로 달려가 찬물을 한 잔 들이켰다. 엠마는 시가 케이스를 집어서 장롱바닥으로 휙 던져버렸다. 다음 날은 하루가 얼마나 길었던가. 엠마는 자기 집 작은 정원에서 서성이며 같은 길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화단 앞, 과수밭 앞, 신부 석고상 앞에서 멈춰섰다가 전에는 자신이 너무도 잘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무도회가 벌써 그렇게 먼 옛날인 것만 같다니. 도대체 무엇이 그저께 아침과 오늘 저녁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았단 말인가. 보비의 사르에 다녀온 일은 폭풍우가 때론 하룻밤 사이 산을 갈라 깊은 균열이 생기듯 그녀의 삶에 구멍 하나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엠마는 체념했다. 아름다운 드레스와 머리 장식, 마룻바닥의 매끄러운 왁스에 바닥이 노랗게 된 비단신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옷장 속에 잘 넣어두었다. 그녀의 마음도 그 신발 같았다. 부유함에 스치고 다 그녀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을 무언가가 자리 잡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무도회의 기억은 엠마에게 일과가 되었다. 수요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잠에서 깨며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3주일 전에 거기 있었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조금씩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 속에서 뒤섞이고 콩트르당스 곡조가 기억나지 않고 하인들 복장과 성의 여러 방들도 이제는 그리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세세한 것들은 사라져갔으나 회화는 그대로 남았다.